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더 스쿠프 편집인 겸 부회장이시고 또 매경닷컴 전 대표를 지내신 윤영걸 선배님 모셨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간에 TV에서 여러 번 같이 방송도 하고 있는데 오늘 모시게 돼서 아주 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네. 어떻게 더우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많이 더워서 요새는 저 피자집 화덕에서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바베큐 되는 느낌이 들고, 여기 오니까 당산역에서 천장에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좀 더운 거 아니냐 싶어요. 이 덮개가 있어요. 우리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게 콘크리트도 많고 하니까 더위를 더 심하게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기온보다 몸으로 느끼는 기온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보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50%대인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조앤 CNI라고 다른 조사보다는 항상 조금씩 낮게 나오던 회사인데 지난번에 50.8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50%다. 어떻게 50%에 딱 이렇게 턱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40%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안에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프집 미팅도 하고 뭐 김정숙 씨는 뭐 소방서도 가고 또 무슨 기무사냐 대법원 문제도 제기하고 또 북한과의 무슨 정상회담 한다 발표를 하는데 이전에 1년 3개월 동안은 그렇게 하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잘 안 나가지고 내려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가 이제 1년 3개월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뭐 대북 관계다, 경제다 뭘 많이 그 공약도 내세우고 국민들한테 청사진을 보여줘서 기대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했는데 하나하나 드러나는 게 지금 뭐 별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무슨 큰 게 제가 보니까 경제라고 봐요. 미국은 그 큰 나라가 성장률을 5%대라고 트럼프가 지금 자랑하잖아요. 4%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2.9%라는데 2.8%? 이게 3%가 안 되면은 나라에 꿈이 없는 거거든요. 그 최저임금제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좀 벽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국민의 실망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50% 턱걸이도 제가 보니까 턱걸이라는 게 턱을 겨우 걸친 게 턱걸이거든요. 언제든지 사람 보정도 좀 하고 그렇죠. 언제든지 더 방심하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50% 60%도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국민 지지를 받고 출발하고 그 힘으로 여태까지 끌고 왔거든요. 60% 밑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국정의 동력을 제가 보기엔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정권보다 지지율을 이렇게 핑계 대면서 뭐 적폐청산이나 대북 드라이브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렇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지를 해왔는데 이 다른 정권은 뭐 지지율이 40% 30% 떨어지면 그냥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 정권은 지금 굉장히 판을 크게 적극적으로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데미지가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국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강조했고 뭐 광화문 촛불 함성, 촛불 혁명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흔들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야당과의 대화는 사실 별로 안 했잖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야당과의 대화에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거의 무시했죠. 그렇죠.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 새누리당을 거수기다, 여의도 출장소다 이렇게 민주당이 비판했는데 요즘 자기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자꾸 좀 앞으로도 커지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권이 처음 들어설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마디가 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여태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 활동비, 특활비나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사이좋게 나눠 쓰는 거 뭐 그 정도나 했지 진짜 협치다운 협치를 했느냐. 또 정의당이나 뭐 다른 야당하고도 제대로 했느냐. 뭐 노동부 어디 무슨 뭐 장관 하나 줄까 말까? 환경부 장관 하나 줄까 말까? 이거는 사실 협치가 아니죠. 옛날에 더
권위주의적인 시대 때도 야당한테 장관 주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럼요. 예. 뭐 나눠주고 이런 부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도 제가 보니까 전두환 정권 때인가요? 그때도 보건복지부 같은 데도 야당한테 줬던 예, 기억이 민주당에. 그렇죠. 줬던 생각이 나고 하는데 지금은 겨우 하나를 주값만 가는데도 그것도 에드벌룬을 띄우니까 사실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야당 손을 어떻게 보면 야당 손을 잡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에서 야당 없이 문턱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지금 딜레마 아니냐. 가장 큰 위기는 딜레마인데 그 중에서도 경제가 심각하다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홍 선배님은 사실은 그 일선 언론사에 계실 때는 주로 경제 전문가로 많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무슨 규제 완화해서 이제 몇 가지 발표를 하는데 그런 발표 이전에 기본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 좀 반성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대표적인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 정규직 문제, 그렇죠. 이런 거는 다 밀어붙이고 또 마치 노조들을 이 정권의 우군처럼 해서 노조 개혁, 노동 개혁 문제는 손도 못 대면서 규제 완화 몇 가지를 한다면서 마치 우선에 한 것처럼 한 것도 이것도 또한 우선의 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자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국가를 이끄는 세 개 축이 있다. 하나는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 예. 그 다음 중요한 게 경제, 식량, 먹고 사는 거.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를 든다면 신뢰라고 하거든요. 신뢰, 트러스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제일 그 경제 극복해야 될 게 신뢰 관계를 기업들하고 국민들하고 이 신뢰 관계, 특히 반기업 정서, 뭐 이거를 바탕에 깔고 뭐 규제 완화도 뭐고 한다니까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에 간다니까 청와대 일각에서는 투자 구걸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있을 때 투자 구걸한다고 할 때 그게 규제 완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반기업 정서를 바탕에 깔고 있는 한 그리고 경제를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참모고 어떻게 보면 조언하는 그룹인데 예. 지금 경제를 투톱을 두 개라잖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우리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하고 또 다른 감독이 한 명, 두 명이 있어서 월드컵 축구 지휘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게 규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기는 어떻게 보면 경제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문제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정권이 굉장히 친노조 정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것은 노조하고만 친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반기업을 해도 안 되고 노조 그렇죠. 기업 중간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양 당사자들을 불러서 대타협을 유도하고 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도 하고 이게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권이 지금 노동부 장관도 민노총 계열, 그 노조위원장 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금융 쪽에. 네네. 그리고 또 노사정 위원장도 창원에서 유명한 한마디로 노동운동의 전설 같은 인물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민노총이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뭐 경찰이 오라 해도 안 가고 수배자를 사무실에 들어갔어도 못 잡고 거의 민노총이 우리가 지난 촛불 시위 때 버스로 수많은 사람을 실러 날랐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청구서 제출할 거니까 갚아라. 이런 식으로 현 정권을 대하는 속에서 노동개혁을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의 경제성장이나 일본의 경제성장의 배경에 보면 과거에 과도한 어떤 노동계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모양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이 정권이 경제에서 우선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는 것도 이것도 좀 어불성설이라고. 예, 저도 아주 핵심을 지금 잘 말하셨어요. 경제를 살리려면은 가장 근본적인 게 노동 개혁부터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개혁을 안 하고 오히려 노동자 편,
노동자 편도 전체 노동자가 아니죠. 일부죠. 그 노조, 민노총이나 노조 구성된 게 전체 근로자 중에 한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득권은 노조 기득권을 위해서 정부가 앞장선 꼴이 지금 되니까 자영업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은 노조도 아니잖아요. 또 중소기업이나 뭐 많은 사람들은 또 노조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민노총이라든지 대기업 노조 이런 데만 위해서 정부 정책이 끌고 가니까 경제 노동 유연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그룹이 뭐 이번에도 뭐 채용을 뭐 몇만 명 한다고 그랬죠. 뭐 4만 명인가 5만 명 한다고 그랬는데 4만 명.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투자하고 고용하는 것만큼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럼요. 기업이 정권이 이렇게 압박을 그럼요. 하거나 겁주거나 만나서 악수했다고 가서 다 투자 얼마 고용하고 얼마 발표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기업은 자선단체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4만 명을 새로 뽑는다면은 저는 4만 명 이상 내보낸다 그 계획이 있다고 봐요.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더 많이 채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들, 대기업 근로자들이 지금 퇴직 연령이 보통 51세거든요. 근데 지금 정년은 우리나라에서 55세에서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났어요. 근데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죠. 뽑은 거는 자꾸 정부한테 생색내려고,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몇만 명씩 뽑는다고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나가는 사람 숫자는 통계낸 걸 한 번도 보지를 그렇죠. 못했어요. 나가는 사람 못 잡고 그동안에 또 몇만 명 뽑는다고 재벌 회사들이 다 공약을 했는데 그 절반도 안 뽑습니다. 우선 뽑는 목표고 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제 완화가 시행됐을 때, 선행됐을 때 그때서 이제 사람을 뽑고 투자도 하겠다는 거지. 그 투자 그림은 크지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급한 거는 기업과 정부와 간의 신뢰관계. 예. 저 기업은 정부는 우리 기업을 해서 도와주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업은 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별한 소수의 노조들만 편을 들어주는 그런 편향적인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친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 개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보면 주요 재벌의 총수 중에 조사를 받거나 지금 구속돼 있거나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네. 또 나아가서 그러면서 이제 기업별로 돌아가면서 엊그제는 또 하나의 김성현 회장이 우리 또 얼마 고용하고 얼마 투자하겠다고 또 22조인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과감하게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의 힘을 얻고 또 재계도 조금 양보를 해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지금 이익은 소수 노동자들의 이익단체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형태에 대해서 노동 생산성을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임금은 정치 임금이니까 이 부분들을 손대지 않으면 한국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 이 진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자동차 뭐 회사 근데 직원 평균 연봉이 노조 직원 평균 연봉이 거의 1억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갖고는 좀 안 맞으니 우리 경제 실정이나 형편에 맞는 어떻게 보면 임금 구조, 최저임금이 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그거잖아요. 일본이 한 해에 3% 올리는데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그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한 해 3% 겨우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 한 30년, 40년 전에 보면 봄마다 춘투라고 하면서 엄청난 노동 투쟁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일본이 최근에는 한 20몇 년 불황을 겪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조금 올리는 것도 그죠? 그렇죠. 3% 올렸는데 온 열도가 시끄러운데 우리는 2년 만에 뭐 29% 이상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렸으니까 그걸 누가 부담합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이 을과 을끼리의 이게 싸움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범법자가 되고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못 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노조, 노동개혁 뭐 이게 가장 좀 심각한 우리가 지금 경제에 이르렀다 저는 보여집니다. 몇 년 전에 자동차 회사 오너 한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 월급이 한국의 월급보다 한 60%에서 6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페이는 훨씬 작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에서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가 거의 잽이 안 된다. 근데 거기는 스마트폰을
쉬는 시간 그러니까 네. 브레이크 타임 외에는 못 본대요. 네. 근데 한국에는 뭐 이렇게 망치 한 대 치면서도 보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국에서 자동차 사업을 해먹겠느냐. 자기도 외국으로 네. 기지를 다 이전하려고 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아, 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의 집중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네. 우리는 뭐 중간에 좀 뭐 전화도 좀 하고 또 담배도 피러 가고 신문도 보고 우리 기업의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그렇죠. 외국은 거의 뭐 점심 시간에도 뭐 샌드위치 먹고 일할 정도로 하루에 몰두하는데 우리 주 50시간 2시간 근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방향은 맞아요. 네. 방향은 맞는데 우리 근무 여건이나 우리 근무 태도나 이런 거를 볼 때 좀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았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뭐 얘기하시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너무 수사받고 조사받고 이렇게 많거든요. 그 저는 대기업 중에서 정말 제가 보기에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기업이 한 5% 정도는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회사 돈 빼먹을 궁리,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돈 해줄 궁리, 이거 하는 기업이 제가 한 5% 가까이는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래도 기업 보국이라고 해서 열심히 경영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맨날 인도 가서 이재용 부회장 뭐 5분 만나서 허리 굽히고 투자 약속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진짜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정말 기업이 힘든 게 뭐냐. 그리고 정부가 뭘 도와줄까? 이 두 가지만 딱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굉장히 예. 데자뷰를 한 게 그 장면을 보고 2013년 6월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 방문했을 때 그 예. 뭡니까 이 삼성이 예. 중국에 이제 공장을 4조 원인가 들여서 투자를 한다면서 시안 시진핑 예. 고향 그때 이제 또 만났어요. 삼성. 그래서 왜 한국의 대통령과 이 재벌 총수는 한국에서 안 만나고 해외에 가서 만납니까? 한국에 같이 나란히 살면서요. 그리고 중요한 뭐 화해나 무슨 투자나 고용 뭐 이런 물기를 해외에 가서 꼭 그 외국 사람들 앞에서 해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국민들을 볼 때는 쇼잉으로 보여지는 거죠. 진짜 할 얘기 있으면은 뭐 어디 가서 주막집에서 한잔 해도 되고 청와대 들어와서 칼국수나 막걸리 한잔 놓고 서로 걷어 벗고 한번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독대는 다 적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그 청와대 갔을 때 기업 총수도 우르르 가서 여럿이 메뉴가 뭐다 이것만 보도에 나고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나갔을 때 뭐 한두 마디 얘기하고 이 정도 갖고는 이 조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가장 큰 게 소통,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거 소통이잖아요. 소통은 남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귀가 두 개 달리고 우리가 입이 하나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보여주려고만. 그게 소통으로 생각해요. 예. 그 탁현민 뭐 행정관이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고 홍보거든요. 보여주는 것만 하지 소통은 듣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운지 듣는 거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해서 문재인 정권이 소통 잘한다지만 저는 그게 아니고 이벤트 잘한다, 홍보 잘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소통은 아직 멀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적폐청산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이제 그때 재단에 돈을 다 냈으니까 겁을 짠뜩 먹고 있을 때 작년입니다. 더울 때 청와대 마당에서 뭐 브로이 맥주, 뭐 작은 맥주, 메이커 아닌 맥주 그 회사 맥주를 갖고 A반, B반으로 재벌 회장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서 대통령이 불러서 맥주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럼 할 말 있으면 좀 하지. 그때 갔다 와가 뭐 화기애애하게 한 척 하더만 그 뒤에 보니까 재벌 총수 잡혀가고 뭐 그 삼성도 또 이번에 인도 가기 전에는 그 직전까지 거의 뭐 열한 너댓 건이 걸렸어요 회사마다. 심지어 무슨 뭐 삼성 정권 같은 경우에 문자 잘못 날려가 실수한 거 저는 뭐 대기업이라고 봐줘야 되거나 옹호하지는 않지만은 문자 잘못 날려가 수사한 것도 뭐 압수수색하고 다 뒤지더라고요. 그래가 막 범 계열사를 싹 다 뒤지다시피 하더만은 그 다음에 인도 와서 저렇게 악수하고 잘해보라 하고 그 뒤부터는 또 술술 풀려나 굳이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막 당신들 여태까지 배임 횡령 탈세가 있으면 형사적으로는 책임 안 묻겠다. 근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자진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분납이든
뭐 당신들 환경에 맞게 좀 내라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제부터 걸리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좀 털어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막 뒤지고 그러다 좀 있으면 나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얼마 고용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권마다 내려온 아주 상투적인 행태. 박근혜 정권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투자 고용하다가 나중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도마다 하나씩 만들고 재벌들이 하나씩 책임지고 그래가 마치 경제가 창조경제혁신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끝나니까 그건 어디 가버렸어요?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좀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식이니까 금방도 참 그런 지적은 잘하셨어요. 너무 보여주기식하고 그 과거와의 단절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기업이라는 게 뭐 수십 년 해온 기업인데 털고 털면 또 한없이 나오거든요. 한없이 또 그 사정 당국은 그거처럼 생색이 나는 게 없잖아요. 기업인들 불러서 하는 게 세무 당국 뭐 검찰, 경찰 다 달겨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잘못한 거는 처벌해야 되지만 너무 오래 가고 너무 옛날 거를 오랫동안 뒤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선을 좀 그어주는 것도 필요해서 과거의 거는 아주 그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치 쪽에서 좀 선언을 좀 해주면 그 기업들이 훨씬 더 맘먹고 좀 경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국민들이 민심이 참 어떻게 보면 양은 냄비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노란 라면 끓이는 냄비를 라면 끓이는데 쓰는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라면이 맛있으려면 순식간에 열이 확 올라가야 또 빨리 식어야 라면이 맛있게 끓여진대서 옛날엔 다 그걸로 라면을 끓여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민심이 이제 그렇게 순식간에 지지를 보내다가 또 순식간에 지금 싸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뭘 해도 잘 안 통하는 배경에는 경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문제가 훨씬 크지 않겠어요? 뭐 북한 핵 문제 정상회담 뭐 2번 하고 했는데 이거 쉽지 않다는 건 우리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김정은이가 우선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진지하게 또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경제는 우리가 좀 자초한 측면이 많다 이게죠. 지금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 이상 성장을 하고 일본도 제발 좀 우리 회사 좀 와달라고 기업들이 마케팅하러 학교를 다닐 정도 다니면서 할 정도로 세계 각국은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좀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물러서는 것도 결단이라고 봅니다. 장진호 전투에서요. 그 유엔군 그 소장이 철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후퇴가 아니라 우리는 방향으로. 뒤로 바로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거다. 후퇴 물러서는 게 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게 지금 경제하고 좀 안 맞으면은 과감하게 좀 물러설 용기 그거가 좀 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우리 경제 여건에서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거를 갖고 그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주도 성장에다 살짝 말만 바꾸지 말고 진짜 어떻게 보면 내용을 어떻게 바꿀 건가 하려면은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 좀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 참모들 그런 사람들부터 좀 교체하고 대통령도 진짜 어떻게 보면 혁신성장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좀 이 가시적인 결단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가 비로소 좀 숨을 쉬고 기업도 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면 정권이 너무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집착하면서 진짜 진정한 오래 갈 수 있는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기무사 사건을 자꾸 이제 계엄 문건 문제로 일으키고 또 대법원에 지금 뭐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뭐 상고법원 문제를 가지고 뭐 대법원이 로비를 했다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는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정권 초반에는 이런 류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부르고 압수수색하고 시끄럽게 하면 이거 먹혔는데
이제는 뭐 외교부까지 대법원 문제로 압수수색을 하고 해도 이제 대중들이 이런 부분에 염증이 났는지 아니면 만성이 되었는지 별로 이 정권의 지지율에 영향을 안 미치고 있어. 근데 어제 저녁에 PD수첩인가 화면을 보니까 촛불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화면을 갖다가 컴퓨터로 이렇게 좀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탱크가 그걸 막 밀어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율의 한계가 부딪힌 게 그 너무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수사가 좀 장기화되고 저 사법부라든지 저 기무사라든지 뭐 여러 쪽으로 너무 많은 부분에 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1년 3개월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너무 오래 가니까 지금 온도도 40도가 넘는데 적폐청산까지 하니까 국민들이 더운 거예요. 좀 참신하게 시원한 거를 좀 내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바로 저기다 하고서 우리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우리 같이 갑시다 해야 되는데 계속 적폐의 과거를 뒤적거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너무 좀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맨 먼저 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세월호 때 그렇죠. 세월호 빠지고 자기는 그날 하루 어디 있었던 게 좀 애매하고 하니까 거의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잖아요. 진짜 적폐청산 한다고. 그 적폐청산 얘기하다가 자기가 적폐가 돼버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을 짧고 굵고 강하게 목표를 갖고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다 보면은 이 덫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지지율은 다른 거를 잘하면 지지율이 가는데 지지율 자체가 목표가 됐을 때는 또 지지율의 덫에 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촛불혁명이라고 할 때 어느 외국 학자가 촛불혁명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혁명은 사람이 모든 게 다 바뀌고 이념부터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교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촛불혁명이라 하면 자유한국당 정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으로 그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행태는 별로 다르지 않을 건데 왜 혁명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왜 학자가 그런 얘기했지 하는데 요즘 들어가는 모양을 보면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좀 그 과거 적폐하고 또 닮아가는 모습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로마 그 통일했던 그 시저가 얘기했잖아요. 클레멘티아 관용과 화합. 예? 관용과 화합. 동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도 클레멘티아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결국은 정적도 용서하고 할 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건데 너무 디테일하고 오래 좀 가지 않느냐. 근데 또 지금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 나온 거 보면 또 이쪽도 또 별로 또 비슷한 게 또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실망 뭐 이것도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이제 적폐청산도 이제 새로운 카드가 나와도 별로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타겟민의 그런 어떤 이 쇼도 이제 통하는데 한계가 오고 대북 이 평화 쇼도 지금 뭐 해결책이 마땅치 않고 그러면 이제 정권이 실제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 정권이 지금 청와대 정부라고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이 행정부 각 부서나 또 이 130명의 의원이 있는 여당이 거의 무기력해진 채 청와대에 대해서 이견을 내거나 의견을 말하지 못하거나 이 논쟁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없이 청와대의 지시가 일률적으로 통하는 행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정권의 대부분의 그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의원들이 야당일 때 원격 의료를 다 반대하고 인터넷 은행을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급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당 의원들이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되어서는 되는가? 이 정권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를 청와대 여당을, 그 당시 새누리당을 거수기다, 뭐 출장소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수위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규제 개혁을 한다는데 이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규제 개혁을 한다지만 정말로 규제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 얘기하면서 그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건 아주 쉬운 거죠. 그거 가게 하나 내는 규제 개혁은 아주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물건 파니까 물건 못 파니까 싫어하고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만 싫어하고 뭐 중소기업부도 국민들은 사실 크게 뭐 싫어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규제 개혁이라면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판도 많이 받지만 지금 와서는 그래도 평가를 받는 게 한미 FTA 그거 집권 지지자들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자기 내부 진영의 민노총이나 뭐 전농이나 그렇죠. 다 엄청 반대를 했죠. 그렇죠. 그래 미국하고 우리가 교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평화가 동맹이 얼마나 중요. 한미 FTA 하나의 선을 넘었어요. 또 이라크 파병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결단이거든요. 제주의 해군 기지 강정마을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그런 정도의 반대 지지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극복할 생각이 있느냐? 극복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청와대 참모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청와대 네. 정권이니까 청와대 참모가 네. 다 바뀌어야 네. 그래야 지금 현재 문 정권의 이런 어떤 이 정책 노선 방향이 비로소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노무현이 문재인을 후계자로 만드는 부분이 원모 심려가 있었네요. 나보다 더한 사람을 한번 겪어봐야 내가 나은 줄을 너네들이 앞으로 한 20년 뒤에 알 것이다. 아, 이제 이런 거대한 뜻이 있었는 줄 글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혁이 구조 그 규제 완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 박근혜 정권이 지금 어려웠어요. 그때는 야당에서 일제히 반대해서 그 국회 벽을 넘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가서도 막 연설도 하고 해서 여러 번 했지요. 뭐. 그때 야당이 그냥 콧방귀도 안 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야당이 해주겠다는 개혁이에요. 야당이 해주겠다는 규제 완화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만 잘 설득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도 그 인터넷 그 은산 분리라고 뭐 하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 인터넷 은행 그거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당 의원도 대통령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가장 큰 중요한 거. 원격 의료도 대통령 측근부터 반대하고 여당도 반대해요. 야당은 지금 해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려운 개혁인데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개혁보다는 그때 규제 하나보다는 지금이 훨씬 쉽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어렵다. 왜? 경제가 어려워질 거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보면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나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발표들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잘 통하지 않고 마치 바닥이 그냥 구멍이 난 것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추락을 하는데 지지율이 이제 40%대로 떨어지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문 정권이 개혁을 하거나 어떤 방향을 주도해 나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여당 내부에서도 더 좀 말을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데 청와대 쪽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자칫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여당이부터 좀 속된 말로 삐딱선을 좀 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일 못한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만은 그 주식 시장에서도요. 기세상한가, 기세하한가라는 말이 있어요. 예, 주식도 전문가시죠. 네. 예. 오를 때 거침없이 올라간 건 떨어질 때 또 거침없이 떨어져요. 거래 없이 막 올라간 게 기세상한가거든요. 거래 없이 떨어질 때도 거침없이 떨어지거든요. 산이 높이면 골이 그렇죠. 깊다. 뭐 그렇게. 내재가치 우량주들은 천천히 소거름 우보천리처럼 소거름처럼 천천히 올라가면 또 천천히 또 떨어지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있는 라면 끓이려면 양은 냄비에 끓여야지 불이 확 달아오르죠. 태백 가면은 그 한우 갈비가 맛있어요. 갈비살이. 예. 그 왜 그런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고기가 우리나라 어디 가나 다 똑같은데 자기네는 연탄 불 센 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빨리 익으니까 태백 갈비살이 맛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권 지지율도 이 연탄불, 양은불 냄비처럼 너무 확 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자칫하면 확 식을 수도 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6.25 때 전투에 참전한 미군 병사들이 정말 놀랬대요. 낙동강에서 전투할 때는 영상 40도였는데 저 장진호 전투할 때 되는 영하 40도라는 거예요. 그때 미군이
예.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총 맞아 죽은 사람 다 중공군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저 미군 부대 그 겨울에 방한복을 주는데 알래스카 근무복을 준대요. 그럴 정도 우리나라가 추위하고 여름하고 지금 극과 극에서 4개월 만에 불과 그죠? 그렇죠. 한 7, 80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격차 큰 나라거든요. 예, 찬물 뜨거운 물이 극복한 나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냉탕 온탕 이게 급격히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진짜 문재인 정권이 잘 되는 거는 찬성하든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건 잘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가 정말로 불안하다. 차라리 빨리 국민 앞에 잘못했다, 방향 고치겠다 하면서 인적 청산을 하고 청와대에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런 류의 이 정치적 스타일이 죽어도 자기 잘못했다는 또 안 할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물러서는 것도 결단이거든요. 물러서는 것도 용기고 저기 기업의 얘기지만 한화그룹이 지금 요새 잘 되거든요. 예. 그게 10년 전에 그 대우조선 인수할 게 있었어요. 그때 했다가 배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천억 계약금을 산업은행한테 떼었어요. 예, 떼였죠. 계약금 그때 냈다가. 회장이 주창해서 3천억 계약금을 산업은행에 내서 대우조선 인수한다고 했는데 그때 인수했었으면 한화그룹 지금 거의 거덜났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현 회장을 좀 싫어했는데 죽어봐라 하고 저기 줘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신청을 내면 분명히 줄 건데 받는 순간에 여기는 큰일 났다 싶었는데 결국 계약금 떼이더라고요. 그때 리만 브로더스 사태 나니까 김승현 회장이 자기가 한 건데 3천억 포기하고 딱 손 털고 탁딱 털었어요. 자기가 했으니 뭐 밑에 쫄병들만 그래서 나중에 재판에서 한 절반은 받아냈대요. 예. 근데 한화가 그런 물러섬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룹이 된 거예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깎아줘서 팔았어야 돼요. 네, 팔았어요. 근데 산업은행은 또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가 그 위에 지금 수십조 그렇죠. 들어가고.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지 후퇴해야지 전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청와대 듣고 있으면 좀 알아서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